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전에 저기 안녕하십니까. 본부에서 세미나 할 때 보고 오늘 또 여기서 보게 됐는데 아침에 들어오기 힘드셨죠? 예. 이번 아덱스가 지난번보다 훨씬 인기가 좋아서 벌써 어제 개막일부터 저도 겁을 많이 먹고 아침 8시부터 와서 기다리다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아침에 와서 보니까 패널분 들어오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혹시나 시간에 못 들어오실까봐 긍긍정정했습니다. 예. 저기 저희들 주제는 뭐 알고 계시듯이 산불 대응 방안입니다. 네. 예.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산림항공본부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전문가분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기 부스에 가 보면은 국방혁신 4.0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 부스를 한번 아침에 제가 봤는데 무인기가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국방혁신 4.0도 유인기와 무인기, 그다음에 이제 공중에서도 그렇지만 해상에서도, 그다음에 육상에서도 그런 유무인 체계들이 연계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부스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멈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멈티가 뭔가? 우리 일반적으로 유무인 뭐 서로 협력해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멈티가 뭘까요? 멈티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거는 그래도 2016년 17년쯤에 미국에서 처음 만든 말이에요. 미국 육군연구소에서 멈티라는 말은 manned, 그다음에 unmanned, 그 뒤에 t는 teaming입니다. teaming. 즉 유인과 무인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어떠한 효과를 낸다라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 자체는 이제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무인 체계 위주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무인만을 가지고 전투를 수행하는 데는 굉장한 기술적인 한계점에 봉착을 해서 그러면은 유인이 주로 임무를 수행을 하고 무인 체계들은 그거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하면 효과적이겠다 해서 나온 개념이 멈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사회적인 현상이 인명을 중시한다거나, 그다음에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되고, 네. 또 복무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 대신에 위험한 일들이나 조금 쉬운 일들은 로봇이 대신해 보자 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런 유인 체계가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다음에 향후 이제 무인 쪽의 시스템이나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인 체계가 있을 건데 하나의 교집합 영역으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저도 그랬던 적도 있고, 무인 체계가 발전을 하고 무인 체계가 저희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은 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지만 조종사들 입장에서도 내 직장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많은 우려도 저도 그랬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분리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인 체계가 바탕이 된 와중에 그분들의 생존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의 무인 체계가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하게 되겠네요.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 예. 제가 좀 이해력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면서 네. 과연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활성화가 크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외국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예. 미국에 보면은 아파치 알죠? 아파치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무인기와 협력을 해서 운용을 했었고, 네. 독일에서도 이렇게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호주, 유럽 각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모 업체에서 이렇게 또 활용을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체계들을 위해서 과연 기술이 어느 정도 현재 돼 있고 앞으로 지금까지 동향은 어떤지 네. 한번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화 시스템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한화 시스템은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방위 산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유무인 복합 체계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임명 중시 사상, 뭐 복무 기간 단축, 병력 자원 고갈 등으로 국방에서도 무인 체계의 중요성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은 무인기라든지 자폭 드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다음 무인기, 그다음에 무인 차량. 근데 이제 무인기는 폭탄을 조금 이제 중량 때문에 작게 실으니까는요. 무인 차량이라든지 무인 수상정에 폭발물을 실어서 적이나 적의 시설물들을 폭파하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엄청 좋지요. 네.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고 있는데, 그럼 국내에서는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요. 국내에서는 한 20년 전이죠. 한 2004년 정도부터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무인 체계 개발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행해 오고 있고요. 이제 그 결과로 해서 아마 3, 4년 뒤에는 로봇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을 대신 수행하는 것들을 곧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지상에서 무인 체계를 운용하려 그러면 무인 체계와 통신이 돼야 되잖아요. 무선으로. 통신 거리에 대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너무 멀어지면은 무인 체계를 조종할 수 없죠. 무인 체계가 본 영상들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일 크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로봇의 자율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영화에서 보듯이 로봇이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다 개입해서 로봇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로봇 한 대당 차량이나 한 명씩 꼭 수색 붙어 있어야 차량이 돼요. 돼요. 그러면은 저기 가보지 비효율적이죠. 못한 전투 그럼 사람이 사람이 미리 가서 줄어드는 데 보고 대한 대응 체계는 사람에게 될수 알려줘요. 없겠죠. 국내에서는 보실 수 있을 거고. 20년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이제 마지막 2004년 년도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기반이 되는 로봇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한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로봇은 써야 되는데 로봇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전투 임무를 수행을 하고, 로봇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이나 네. 무거운 짐을 날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써보자 해서 이제 멈티 개념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무인기라든지 무인 차량을 원격 주행하는 기술들은 곧 곧 군에서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 체계와 무인 체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가라는 기술들도 지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아마 2030년대 중반 정도 되면은 유인과 무인이 서로 협업해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산림항공 본부 입장에서 그러면 산불 대응에 접목을 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우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불을 대응하는 데 있어가 뭐가 부족하기에 이 무인 체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의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가? 그걸 우선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산불을 함에 있어가 제한된 사항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이. 저희들 현재 산불 체계는 헬기 혹은 지상에서 인원들이 산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그 헬기들을
통제를 하는 지휘기가 운용이 되고 있죠. 근데 대형화되고 그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확인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 대한 감시를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추가적인 지휘기를 띄울 것이냐? 아니면 무인 체계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감시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서 무인 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개념을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제안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자, 항공기가 떴어요. 유인기죠. 저희들 비행을 하다가 산불 진화를 하다 보면 전에 이제 울진 대형 산불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한이 됩니다. 어떤 제한이 되는 상황이 있느냐? 시정이 제한돼요. 저는 눈을 보고 들어가야죠. 불을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산불이 나면요, 연무가 장난이 아닙니다. 연무 속에 들어가면 구름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고 눈을 가리고 비행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죠. 그게 가능하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무인 체계를 데리고 와서 너가 좀 해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비행을 하다 보면요, 통신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특히 산악 지역이고 산불이 나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신을 다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이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궤도 위성, 뭐 우리 외국에서도 많이 써, 저기 모 기업의 스타링크나 저궤도 위성을 활용을 하면 통신과 어떤 데이터, 화상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무인체계, 이 몸티를 그럼 활용해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 방향은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이제 시작이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재대응과 관련해서 국방 쪽이 아니죠. 국방은 지금 현재 굉장히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재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산림항공본부처럼 이런 개념을 진짜 갖고 시작을 한 곳이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거기에서 필요한 걸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김 기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들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명확하게 유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산불이 한번 나면은 도저히 끄지를 못해서 몇 달씩 산불이 지속되고 하죠. 그래서 미국 사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찾아봤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인체들을 활용을 해서 산불을 감시하거나 진압을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데요. 네. 연구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도 네. 빨리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들이 이런 연구 개발을 하는 목적은 네. 지금 김 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이라든지 심한 연무로 소방 헬리콥터 조종사 분들의 시야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신속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개발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나사에서도 산불 감시 대응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세로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유인 소방 헬리콥터와 네. 무인 드론이 소방 헬리콥터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연무가 심한 지역을 무인기가 돌아다니면서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을 해주면 유인 소방 헬기가 그 지역에 가서 위에서 진화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나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의 드론을 제작하는 벤처 기업에서는요, 이미
그 파이어플라이 헤비리프트 드론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시범 적용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드론의 적재량은 한 50kg 미만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그 이륙 중량이 적네요. 네, 이륙이 그래도. 적은데, 근데 이제 얘 용도는 뭐냐면은요. 네. 이제 산불이 나면은 하늘에서는 소방 헬리콥터가 진화를 하지만은 그 지상에서는 진화 요원들이 직접 그렇죠. 소방수를 가지고 진화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방수들한테 끊임없이 소방수를 공급해 주는 거죠. 아, 아래서 불을 끌 소방수를 끊임없이 지원 개념이네요. 공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방수들이 필요한 식수라든지 네네. 기타 자원들을 보급하는 그런 용도로 우선은 활용을 하고자 시범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벤처기업의 로드맵을 보면은 향후 적재 중량이 500kg급까지 늘릴 500kg급까지 늘려서 직접 소방 헬기로서의 기능을 일부 수행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500kg 500리터죠. 네네. 500리터의 소방수로는 한 대로는 부족하겠죠. 그렇죠. 양은 부족하지만은 이 소방 헬기들을 10대, 20대 그래서 집중적으로 군집으로 운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효과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요즘 드론과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보면 군집 비행을 많이 봐요. 아니 저게 어떻게 서로 저렇게 부딪히지 않고 저렇게 멋진 단어와 그림을 형성을 할까? 그만큼 우리가 기술이 거기까지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군집 비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크게 그거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듣고 문득 생각하기에 우선은 지금 지원 개념으로 왜 이륙 중량이 낮으니까 네. 그 다음에 공중 채공 시간도 아직까지는 크게 늘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앞으로 이제 그게 다 이륙 중량도 높여가 직접 진화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모습을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산불과 관련해가 지금 제한되는 사항을 한 몇 가지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저희들 현 상황에서 감시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요걸 하기 전에 원래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지금 생각나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산불이 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즉 감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은 매뉴얼이죠. 사람이 산불 감시 요원 일반적으로 산불 감시 요원이 이렇게 산에 있으시다가 불을 난 걸 확인을 하고 신호를 보내서 추가적으로 다른 팀들이 가서 요거는 대응을 해야겠다. 요거는 항공기로 대응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일반적인 인원들이 대응해야겠다는 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그 팀들이 가서 드론을 떼어가지고 눈으로 보기 힘든 지역까지 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할 것이냐? 이 감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무인 체계를 가지고 앞으로 AI도 많이 뭐 AI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감지 체계에 대해서 갑자기 지금 생각났어요. 그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기 고 부분도 미국에서도 저희보다 더 많이 고민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숲이 넓어서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감시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소방청에서는요.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무인 체계를 이용을 해서 산불을 감시하는 서비스들을 지금 시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산불이 잘 나는 지역, 위험 지역이겠죠. 네네. 위험 지역을 선정을 해서 CCTV를 한 1000여 개를 설치를 했답니다.
CCTV를 1000여 개를 설치를 해서 네. 그 CCTV에서 보는 영상으로 이제 AI로 감지를 하는 거죠. 아, 연기가 난다. 그러면은 그 연기가 난 거를 소방청으로 알려주지요. 그러면 소방청에서는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직접 나가거나 감시 수단을 때려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AI 기술들이 조금 발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산불이 나서 연기가 나는 거랑 네네. 대형 농기구들이 발생시키는 먼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먼지랑 연기랑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 먼지들이 화재로 오호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시범 운용을 해봤더니 이제 산불 감시 그 정확도라 그럴까요? AI가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사람들이 신고 전화 그렇죠. 들어온 것들이 사람들이 신고 전화 들어오기 전에 한 40%를 미리 AI가 감지를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AI 기술들도 데이터들이 쌓이면 굉장히 정확도는 올라갈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무인 체계들은 항상 드론을 띄울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위험 지역에는 고정형 CCTV를 설치를 해서 AI 기술로 산불을 조기에 탐지하는 기술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용의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CCTV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현재 우리나라도 CCTV가 산마다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산불 감시용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교통용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 CCTV는 단순히 그 현상만 보는 거죠, 영상만. 근데 지금 이제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AI 기술이 접목이 된 충분한 데이터가 들어가서 그 CCTV가 그걸 보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대응까지 뭐 어떻게 하라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 구비해 가지고 하는 게 있을 거고 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 저기 항공우주연구원을 갔더만 성층권인가 거기에 무인기죠 드론을 띄워서 활용을 하는 그런 연구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에 그 무인기가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위에서 우리가 뭐 도시 지역을 확인할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많이 없는 그 다음에 확인하기 어려운 산불이 났을 때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위주로 그게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고고도의 정지 궤도 위성을 운용을 하면 확인도 가능하고 물론 그게 화상은 아직까지 그만큼 실력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에는 이제 더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어떤 열 감지 센서를 통해 가지고 또 확인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다양한 측면으로 무인 체계를 활용을 해서 감지 측면에서도 많이 발전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뭐 감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사전 얘기도 안 했는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랬었을 건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이제 산불이 났잖아요. 나가지고 이제 감시하는 방향에서 아까 제한적인 게 지휘기가 포괄적인 지역에 대해서 감시를 제한한 상황에서 대체 방안으로 정찰용 무인기를 이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찰용 무인기를 운용을 한다. 요거는 이제 감시용입니다. 자, 이게 뭐 물을 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정찰용 무인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지상에서 컨트롤도 할 수 있을 거고 네. 지금 국방 혁신 4.0에서 공중에서 몸티 개념인 유인기가 네. 그 무인기를 컨트롤 직접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상에서의 컨트롤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상에서 컨트롤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러면 네. 저희 지휘기가 네. 이 정찰용 무인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까지도 네. 이제 발전을 하는 개념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요. 예. 조금 많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유인기에서 네. 유인기를 조종하시는 파일럿 분들이 네네. 유인기 안에서도 무척 중요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순간순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내가 내 할 일이 이만큼 이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일들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추가로 무인기를 조종을 해야 된다. 굉장히 조종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저희 국방 쪽에서는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 군에서도 전차를 통제하시는 지휘관이 내 감시 수단으로 무인 차량을 같이 운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네. 근데 실제로 조종하시고 통제하시는 분들이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든 헬리콥터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든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다만 조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조종하시는 개념이 맞는지는 네. 많은 고민을 해보고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조종사가 그걸 컨트롤하면 안 되죠. 추가적으로 한 명의 인원이 탑승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거와 관련된 장비도 세팅을 하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나라 모 기업에서 개발한 항공기의 향후 몸티 개념도 그렇더라고요. 뒤에 어떤 추가적인 한 명이 탑승을 하고 장비를 가지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그 인원이 공중에서 네. 에어 투 에어 개념으로 무인기를 통제를 한다 하는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무인기가 통제를 해가지고 그 영상을 그 지휘기에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지상의 어떤 컨트롤 타워들에도 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공중 지휘기가 확인하지 못하는 그 넓은 지역에 어떠한 지역에서 추가적인 산불 현황이나 어떤 것을 정보를 가지고 지휘기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 방법도 향후 무인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될 거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진화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연무나 네. 혹은 야간에 아주 위험한 지역, 헬기가 유인기가 들어가서는 생존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지역, 무인기를 활용하자. 거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항공기, 무인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굉장히 요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산불 진화 대응을 위한 궁극적인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저기 미국에서는 최초의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건 지원 개념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직접 진화하는 개념처럼 그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궁극적인 그림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 네, 예. 고민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는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는 대용량 적재 능력을 보유한 무인기 기체 개발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저기 이륙 중량이 충분히 돼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공중과 지상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용량 장거리 대용량 송수신 기술, 데이터 송수신 기술이 필요할 그건 겁니다. 통신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 기술은 그러면은 무인기도 있고 통신도 뚫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찰 무인기를 보내고 유인 소방 헬기를 보낼까 무인 소방 헬기를 보낼까라는 판단할 수 있는 지휘 통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나 혼자 도저히 이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어라고 할 때 다른 뭐 다른데 소방청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타책의 연동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뭐 필요한 게 많네요. 네. 갈 길이 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 네 가지 기술들이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제가 뒤에도 한번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가까운 시일 내에 되겠나? 이게 너무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언젠가는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념을 잡지 않으면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업체에서 개념을 우리가 잡아줘야지만 관련 업체에서도 개발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거라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초반에 저희들이 산불의 저 제한상에 통신 쪽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저고도 위성으로 이용하면은 통신, 음성, 영상까지 방금 얘기했던 그 영상 분야는 어떤 데이터에 있어가지고 크게 제한이 없을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말씀해주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정찰용 무인기도 아까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직접 진화를 위한 진화용 무인기도 얘기를 했는데 정찰용 무인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찰용 무인기가 이제 공중지휘기나 지상하고의 어떤 관련 영상이나 데이터를 그런 지형적인 요소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통신이 끊김없이 할 수 있는 직접 통신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도 그거는 되는 것 같아요. 장애물 회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아웃 오브 컨트롤 상황에서는 뭐 어느 지역이 계획된 지역에 가가지고 착륙을 하고 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무인기가 이제 공중에서 날아다녀요. 네. 근데 여기서 유인기가 이제 있습니다. 물론 지상에서 이래 컨트롤 하겠죠. 그러나 이 유인기가 이 무인기 위치를 판단이 못하고 막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 어떤 완충 공간이 필요하냐 그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향후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얘가 나도 모르게 갔다. 그럼 이놈이 요거를 인지를 해서 지가 스스로 지상 통제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무인기가 유인기의 위치를 내가 이대로 가면은 부딪힐 거다라고 네네. 판단을 해서 회피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도 그런 기술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상용화돼 있는 기술도 있고요. 네. 레이저 센서를 이용을 해서 내가 앞에 장애물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할 수도 충분히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센서라는 것들은 공중에서 어떠한 오동작을 일으킬지는 솔직히 그렇죠. 장담은 못하죠. 저는 그 부분은요 무인기를 통제하는 데서 지금 현재 유인기가 어디 있다라든지 그런 네네. 위치를 다 보고 예. 기본적으로 무인기를 관제해 주는 방면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안전하겠죠. 맞습니다. 예. 통제를 하는 입장에서 야 유인기가 저기 자기 이제 화면에 나오겠죠. 유인기에 그렇죠. 뭔가 장착을 해가 가니까 내가 피해 준다는 개념이죠. 이거는 맞습니다. 예. 무인기가 어떤 유인 사람의 통제를 받아서 유인기를 확인해서 피해 준다는 개념이고 이게 이제 좀 더 발전이 되면은 네. 자동으로 하는 방향이 물론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바탕이 되겠죠. 그렇죠.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이것도 있더라고요. 그 도킹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네. 이 무인기가 계획된 지역을 정찰을 해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다 이제 미래엔 다 준다. 그럼 지가 이제 시간 되면 와서 네. 어디를 딱 스테이션 도킹을 딱 해요. 네. 그리고 충전을 해. 네. 충전이 끝나면 또 계획된 지역에 또 날아가요. 그렇죠. 24시간.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산불 상황에서도 필요하지만 감시 아까 최초에 감시하는 거 있죠. 감시 측면에서도 야 여러 대의 정찰용 무인기를 각 지역에 설치를 해놓고 도킹 시스템을 설치를 해놓고 1번부터 10번까지의 도킹 시스템이 있고 10번까지 무인기가 있을 때 야 너는 이 지역을 산불 위험 지역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해놓으면은 지가 충전했다가 감시하고 뭐 일 있으면 알려주고 계속 일하면 24시간 네. 365일 감시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시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로도 네네. 충분히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구현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예. 물론 그거에 대한 신뢰성은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아웃 오브 예. 컨트롤이 안 되는. 네. 예. 근데 이제 보면은요. 그 무인기들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 그렇죠. 있으면 네. 충분히 가능한 건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떤 분들은
야 무인기가 이거 하면은 한 대에 1,000만 원인데 이거 하다가 자기가 떨어지면은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요. 약간의 우리 생각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게요. 무인기는 우리가 모시고 댕기는 그렇죠. 기체, 장비가 아니라 맞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일을 그냥 대신해주는 내 부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죠. 얘는 떨어져도 얘는 고장나도 내가 안 다치니까는 아 얘가 나 대신 떨어졌구나. 딴 거 또 사면 되지라는 개념을 갖고 무인기를 활용하시는 개념을 접근을 된다면은 지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시스템도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필요시에 유인기가 떠서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 시간만 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인력이나 연료나 네. 그거에 비하면은 요거는 365일 24시간 그렇죠.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자 이제 아주 이제 극단적인 이제 목표죠. 진화용 무인기입니다. 진화용 무인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화용 무인기가 계획된 지역에 가서 담수를 해서 계획된 지역에 가서 투하를 하고 그게 자동으로 반복화되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 떠 있는 유인기와의 완충도 되고 그리고 그 물을 뜨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륙 중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공중 채공 시간도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에 요즘 보시면은 UAM이라는 소리들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네네. 드론 택시죠. 드론 택시. 2025년에 서울 상공에서 드론 택시를 띄우는 것을 목표로 많은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화 시스템도 이제 미국에 있는 오버에어라는 이제 무인기 제작사랑 서로 협업을 해서요. 지금 올 가을부터는 미국에서 시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무인기 이륙 중량이 어떻게 되느냐? 네. 보통 그게 이제 이동 택시잖아요. 그러면 택시에 사람 한 명만 태우고 다니면 안 되니까는요. 승객들을 총 6명까지 태울 수 있는 기체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승객 한 명이 짐도 있을 거고요.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 적게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한 명 승객당 중량을 80kg이라고 가정하면은요. 480kg, 약 500kg의 중량을 싣고 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한 10시간 이상. 한 번 충전에 10시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 거기 발전기가 들어가야겠네요. 고효율 배터리가 그 중량만큼 실는 거죠. 사람이 타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론 크기로 보시면 안 되고요. 거의 헬리콥터 크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람이 6명 타는 헬리콥터 크기이기 때문에 실을 수 있는 배터리 양도 많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런 기체들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개발을 해놓고 그래요?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시 반까지인데 예, 알겠습니다. 요 이제 그 시간 이제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남기고 하겠습니다. 순간 생각했는데 그 배터리 제 차에 그냥 장착해가지고 나 평생 타고 싶은데 충전 안 하고요. 물론 500kg 지금 현재 기술로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은 더 요구를 하겠죠. 네, 한번 물을 뜨면은 그 이상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그만큼 발전을 또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거는. 예. 이제 저희들 통신 안 되는 건 아까 적어도 위성으로 이렇게 뭐 하면 또 될 거로 같습니다. 자, 아마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 화면이 뭐냐? 저희 산림항공본부 2층에 딱 있는 화면입니다. 이 사진인데요.
현재 저희들 산불 진화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다양한 기종을 가지고 산불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 그걸 발판 삼아 향후 저희들이 어떤 개념을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 이제 기술들이 다 도입돼 가지고 언젠가는 저희들 그 사진이 이런 사진으로 바뀌는 날엔 곧 올 거다. 이 무인기들이 저희 유인기 조종사들의 생존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산불을 끄는데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산림항공본부와 모든 직원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고 컨셉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10시 25분이네요. 아, 저는 이 1시간 동안 어떻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어갈까 했는데 또 팀장님께서 잘 또 이끌어 주셔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요 앞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한번 의견을 한 5분 정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거는 있습니다. 어떤 저렇게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지금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산림항공 TV에서 예. 보고 계신 분들이 네네. 여러분께서 이제 예.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닉네임 현철 분께서 질문 아, 주신 게 잠깐만요. 여기 앞에 여기 박사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먼저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이 우리 국내 공공용으로는 가장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전적으로 조종사 내지는 운영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무인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라고 그러면 질문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겠죠. 구체적인 게 임무가 뭐냐, 환경이 뭐냐, 네네. 이런 몇 대가 됩니까? 네. 내가 이걸 투자해야 되냐? 네. 무지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오늘 시작은 시작점이다. 네. 그러게 돼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네. 버전 0.1 예. 이제 0.1 정도로 네. 저는 1.0이 어느 정도 된다 보면 이제 0.1 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회의가 끝나도 산림청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든가 계속 서로 간에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대화의 채널을 이끌어 주시면 아마 국내 산림 녹화에 많이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에 저희들이 요거 관련해가 본부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해도 기업체에서는 안 잡혀요. 내가 뭘 해줘야 되지? 뭘 개발해가지고 해야 되지?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본부장께서 한 말씀이 있는데 산불이 났을 경우에 실제 산불이 났을 경우에 대형 산불이 났을 경우에 관심 있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참석을 해봐라. 그 현장으로 오셔보십시오. 오시면은 산림항공본부가 대형 산불일 때 어떤 체계로 산불을 끄고 있구나. 그걸 보시면은 저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제한사항이 있네. 저건 내가 조금 하고 싶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기회가 분명히 올 거고 요즘 산불이 많이 납니다. 내년에도 올 건데 그럴 때 한번 참석하시는 게 물론 안 나는 게 좋죠. 그러나 나게 되면은 그런 기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 쪽에서 또 뭐 질문이 있던 것 같은데 현철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앞으로 드론 대수가 급속하게 늘면서 트래픽 증가로 관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용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방안이 잘 대처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대규모 산불 사태 발생 시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요? 어떻게 빠른 의사결정 및 조치를 취하기 위한 효율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 예. 이거는 뭐 우리 전문가 팀장님께서 예. 제가 저기 첫 번째 질문에서 물론 이제 운용하는 드론 대수가 많아지고 그럼 트래픽 문제는 있을 건데요. 그만큼 통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GCS라 그러죠. 통제소에서 수많은 드론을 다 통제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드론끼리 통신하는 통신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런 트래픽 문제들은 이미 해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용자 입장에서 나는 20대를 날릴 거야, 30대를 날릴 거야 그것만 정해 주시면은 저희 엔지니어들이 다 그거를 이뤄드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술 기반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AI 기술과 인간에 대한 협업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기 뭔가 AI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으로서는 AI는 인간의 판단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만 쓰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람이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들을 빠르게 사람한테 제공해 주면 그만큼의 노하우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1부는 또 2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 준비하시는 분이 또 시간을 제가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차후에 필요시에 댓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면 보이시죠?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